현실적으로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인 평균 수명과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인 건강 수명 사이에 남성은 8.84세, 여성은 12.35세라는 차이가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2016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황에는 지원 필요 정도별로 본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치매나 뇌졸중입니다. 요컨대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자연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꿈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50대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보 마사히로 니카야마 야스히데 지음, 이용택 옮김, 인어북 출판사의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입니다. 저자 아보 마사히로와 니카야마 야스히데는 각각 도쿄 지카이카이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주임교수와 준교수입니다. 두 전문의 모두 고령자 재활치료의 명의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문제로 대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적 차원에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3년 이상 늘리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활기차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재활과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고안한 것으로 누구나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힘든 운동과 동일한 효과,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기 위한 따라하기 쉽고 유용한 운동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뼈 건강을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3장 골밀도와 골질 높이기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온 의사께서 인간은 모든 신체가 노화가 되지만 뼈만큼은 관리에 따라 젊어질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적절한 운동과 음식을 병행한다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뼈로 70세 이후에도 가뿐히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윈과 칸트가 중요한 업적을 이룬 것은
60세 이후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80세 때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장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80세 때였고요. 괴테는 80세에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썼으며 랑케는 세계사를 80세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92세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부디 노후를 간병을 받는 기간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신체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밀도와 골질 높이기. 뼈가 튼튼해야 골절을 피할 수 있다. 골절이 다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골다공증 예방을.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늘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뼈는 항상 골 흡수인 파괴와 골 형성인 재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골대사의 주기는 약 4개월이라고 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전체 뼈의 20에서 30%가 다시 태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뼈는 파골세포에 의해 분해되고 조골세포에 의해 재생됩니다. 골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파괴되는 뼈와 새로 만들어지는 뼈의 양은 1대1로 유지되며 전체 골량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골대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골세포의 기능이 조골세포의 기능을 앞서게 되면 골량이 줄어들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간의 충격으로도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에 걸리고 맙니다. 운동은 뼈를 강하게 한다. 고령자가 골절을 예방하려면 게이트볼 같은 운동이나 하루 8,000걸음 정도의 산책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뼈에 중력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한 중력 자극,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뼈에 부하가 걸릴수록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발해지고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외다리 서기, 스트레칭 등 모든 종류의 운동이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여러 가지 운동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이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 때문에 운동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약한 사람은 성실히 치료받는 한편으로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골다공증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가이드라인 2015년판에 따르면 일본의 골다공증 환자 수는 남성 300만 명, 여성 980만 명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여성 5%, 남성 1%에 불과합니다. 치료받는 사람이 왜 이리 적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볼까?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병 아닐까?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낫는 병도 아니고 상태를 지켜본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적인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척추 골절의 60%는 통증 없는 취약성 골절, 즉 작은 외력에 의해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그러므로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등이 둥그스름하게 굽은 상태로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척추 골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안에 20에서 30%의 확률로 또 다른 척추 골절이 발생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듯한 상황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등이 굽어져 버립니다. 통증 없는 척추 골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체에 압박 골절이 있으면 대퇴골 경부 골절의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척추 골절이나 대퇴골 경부 골절을 당한 사람은 골절 후의 생존율이 골절을 입지 않은 사람보다 낮아집니다. 일찍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퇴골 경부 골절을 당했을 때 연쇄적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면 골절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사망 위험도 28% 줄어든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골절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얼마나 빨리 골절을 발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추체 골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방법 외에 키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양팔 너비와 키의 차이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가 4cm 줄어들면 74%의 확률로 추체 골절이 나타나고 양팔 너비와 키의 차이가 5% 이상 나면 중증 압괴로 인한 추체 골절이 많아집니다. 골밀도가 70% 이하로 줄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 요추와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YAM은 20에서 44세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골밀도의 평균을 활용한 지수입니다. YAM 70%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서 남성은 YAM 80%에서도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며 여성보다 높은 골밀도에서도 골절을 잘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골다공증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약으로 치료받으면 1년 후의 골절 방지 효과는 50% 이상입니다. 우리는 임상에서의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NNT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NNT는 치료 필요 사례 수라고 하며 한 명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몇 명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지질혈증에 사용되는 스타틴이라는 유명한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심근경색 방지에 사용하면 NNT가 150 이상입니다. 한편 이 약물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한다면 NNT는 7에서 50이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골다공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뼈에 자극이 가해지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온다. 튼튼한 뼈를 만들려면 운동을 통해 뼈에 중력 자극을 가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카야마 대학의 연구에서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가하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정력 향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인지기능 개선과 근육 증강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요컨대 회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뼈를 잡아당기는 자극을 가하면 뼈를 만들고 오스테오칼신을 방출하는 골조 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활동. 바람직한 자세로 걷기 위해 주의해야 할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발 뒤꿈치에 확실한 자극을 넣기입니다. 이러한 발 뒤꿈치 착지는 이상적인 보행법을 대표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몸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에 맞춰 근육이 활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발 뒤꿈치 착지 동작은 근육을 깨우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 발목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걷기 운동을 할 때나 평소에 걸을 때 발 뒤꿈치로 착지해서 제대로 자극을 넣겠다고 의식하는 것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쉽게 부러지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골절 수술을 하면 몇 주 동안 안정을 취한 후에야 걷기 시작했지만 요즘의 재활의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며칠만 지나면 휠체어를 타고 체중을 골절 부위에 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체중을 싣는 중력 운동이 골유합, 즉 뼈가 붙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확실히 지면에 닿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에서 5,000 걸음씩 365일 날마다 걸으면 축적되는 운동량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이 약간의 충격으로도 뼈는 강해진다. 골밀도를 높이는 운동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뼈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로축 방향의 자극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면에 서기, 걷기, 제자리 걷기, 가볍게 점프하기 등의 운동이 뼈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지면에 서기. 선 자세에서는 체중의 부하가 절반씩 좌우로 나뉘어 관절이나 뼈에 걸립니다. 그리고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골밀도를 높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면 뼈에 좋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걷기. 방금 설명했듯이 걷기 운동으로 뼈에 부하를 주는 것도 골밀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에 자극을 확실히 넣는다고 의식하며 걸어야 합니다. 제자리 걷기. 걸으면서 돌아다니기 힘든 사람에게는 제자리 걷기를 권합니다. 뼈에 자극을 가한다는 생각으로 다리 전체를 힘차게 움직입니다. 가볍게 점프하기. 선 자세에서 두 발로 가볍게 점프합니다. 그러면 착지할 때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약간이라도 몸이 공중에 뜨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실시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고정된 물체를 잡고 점프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양만큼이나 운동의 질도 중요하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 뼈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골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노화 현상이지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이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뼈가 약해지는 현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세계적인 골다공증의 기준도 2000년대 들어서야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골밀도를 중시하는 기존 골다공증의 정의를 골 강도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 골절 위험이 증대하는 골격 질환으로 수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골 강도는 골밀도와 골질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골다공증 치료는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밀도가 좋아졌음에도 재차 골절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세월 골다공증 연구와 치료에 종사해온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병원의 사이토 미스루는 뼈의 강도는 골밀도, 즉 칼슘의 양뿐만 아니라 골질인 콜라겐의 노화 정도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고 골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골질 표지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콜라겐 노화 상태를 쉽게 판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각 환자의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콜라겐에 노화 산물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뼈뿐만 아니라 혈관도 약하기 때문에 골절과 함께 동맥경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질 표지자로는 골다공증 환자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판별합니다. 1. 골질 저하형. 골밀도가 높고 골질이 나쁘다. 2. 저골밀도형. 골밀도가 낮고 골질이 좋다. 3. 저골밀도형 플러스 골질 저하형. 골밀도도 낮고 골질도 나쁘다. 사이토에 의하면 골밀도와 골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1에서는 1.5배, 2에서는 3.6배, 3에서는 7.2배나 골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골질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녹슬고 악화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뼈의 강도는 뼈 바깥쪽의 골밀도와 뼈 안쪽의 골질로 정해집니다. 골밀도뿐 아니라 골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나이가 들면서 골절당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뼈를 철근 콘크리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철근에 해당하는 것이 뼈 부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막대 모양의 단백질인 콜라겐 분자이고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철근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콜라겐의 노후화는 건물, 즉 뼈의 내진 성능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불량 철근으로 부실 공사를 한 건물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듯이 사람의 뼈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인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
철근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골질이 나쁜 사람은 골밀도와 골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1.5에서 7.2배나 골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형 당뇨병은 1.2에서 2.4배, 만성신장병은 1.6에서 2.6배, 대사증후군은 2.6배, 지방간은 1.3에서 2.5배, 고혈압은 1.4배, 뇌졸중은 2.0에서 5.1배, 허혈성 심질환은 23배나 골절당하기 쉽습니다. 즉, 생활습관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골밀도가 높아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인 식사도 뼈 건강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려고 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근육량이 늘지 않습니다.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골밀도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육류, 어패류, 알류, 콩류, 유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근감소증 노쇠학회의 근감소증 진료 실천 가이드에서는 고령으로 나타나는 근감소증에 대한 대책으로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몸무게 60kg의 고령자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72에서 90g이어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총 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로리 범위 안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음식의 열량 표시를 꼼꼼히 살펴가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일부러 적게 먹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크게 후회할 수도 있으니 너무 적게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뼈와 힘줄을 만드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생성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내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는 인간은 식사를 통해서만 비타민 C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골량 감소는 칼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골량, 즉 골밀도는 성장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키가 자라는 것과 비례해서 유치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20세 무렵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후로는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골량 감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골량 감소에 대해 젊을 때부터 대책을 세워두어야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고령자가 간병이 필요해지는 원인 중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것이 뼈와 근육을 평소에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뼈와 근육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뼈의 주성분은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섭취한 칼슘을 효율적으로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나 비타민 K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만성적으로 칼슘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은 원래 체내 흡수율이 별로 좋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토는 화산지대가 많아 칼슘 함유량이 적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 2022년판에 따르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남성이 700에서 800mg, 여성이 600에서 650mg입니다. 하지만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남성이 520mg, 여성이 509m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라며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의 권장량만큼 칼슘을 꼭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좀처럼 알아차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식품 성분표를 살펴보며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았지만 풍채는 남달랐습니다. 가리는 음식이 없이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비타민 D 측정을 했는데 비타민 D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측정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했고 결국 정상 범위로 돌려놓았습니다. 혈중 25-OH-D라는 수치의 농도가 밀리리터당 20나노그램 이하라면 비타민 D 부족으로 판단하는데 1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30대 이하에서는 약 30%, 40세 이상에서는 약 절반, 80세 이상에서는 70% 가까이가 비타민 D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인은 만성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C, D, K도 식사를 통해 섭취한다. 골밀도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K 등 뼈 형성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식품을 나열하겠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 콩 제품, 우유 및 유제품, 작은 생선, 말린 새우, 소송채, 청경채 등.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음식, 딸기, 레몬, 파슬리, 파프리카, 피망, 여주 등.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 연어, 장어, 꽁치, 벤자리, 가자미, 말린 표고, 말린 목이버섯, 계란 등.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 나토, 시금치, 소송채, 부추, 브로콜리, 양배추 등.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또한 일광욕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서 30분 정도 시원하게 앉아있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겨울에는 1시간 정도 밖에서 산책하면 됩니다. 이때 자외선 차단을 위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과자, 인스턴트 식품, 술, 카페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흡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